한우진이 처음으로 살기 싫다는 말을 꺼낸 날, 지은호는 그 말보다 먼저 자기 간부터 주겠다고 우겨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분하는데 한우진은 몇 초도 안 걸렸는데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사람 말끝 하나까지도 훨씬 선명하게 박혀 들어오더라고요. 지은호야, 그 말 다시 하지 마. 한우진이 겨우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등에는 주사줄이 여기저기 꽂혀 있었고요. 손가락은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손끝만큼은 버티듯이 떨고 있었는데요. 뭐가 어때서? 지은호는 그 손을 덥석 잡으면서 평소 장난칠 때 쓰던 말투부터 꺼냈습니다. 나간 좋은 사람이라니까. 선생님도 그랬어. 내간 상태 너무 예뻐서 의학 교과서에 실어도 된대. 웃기지 마. 한우진이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졌는데요. 너 배에 칼 대는 순간 난 죽을 때까지 못 산다. 차라리 여기서 나 혼자 끊으면 끝나는 문제잖아. 야, 그게 왜 혼자 끝나는 문제야? 지은호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진짜 죽으면 나 혼자 운다고 생각하냐? 나, 우리 엄마, 박 회장, 성재 선배, 영나줄 서서 울어. 그러고도 내가 혼자 끝난다는 소리가 나와. 한우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침대 위에 형광등 빛이 조금 번져서 보였는데요. 그래도 넌 안 돼. 왜 나만 안 돼? 지은호가 버럭했습니다. 누가 보면 나 인생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줄 알겠다. 내 인생이야 내 몸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한우진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잖아. 엄마 챙기고 동생 교육비 걱정하고 카페 일에 인테리어까지 뛰면서 너 한 번도 너만 생각하고 산 적 없잖아. 그런 애한테 마지막으로 간 좀 떼서 내놔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한 거라 생각 안 해? 그 말,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지은호가 코끝을 찡그리면서 웃으려고 했습니다. 남 도와주다가 자기 망가지는 거 여기 계신 한우진 씨가 1등이거든요. 지금도 내가 혼자 죽으면 끝 타령하고 있고. 한우진은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몸이야. 내 삶이고. 그래서 내가 결정한다니까. 지은호가 한우진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내가 망가진 건 내 잘못 아니야. 술 좀 마셨다고 야근 좀 했다고 간이 여기까지 박살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운이 더럽게 나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몸이 그렇게 태어난 걸 수도 있고. 근데 살릴 수 있는 길 있는데도 내가 겁난다고 안 한다. 그럼 나중에 내 사진 보면서 우는 건 내 몫이잖아. 나 때문에 내 배에 흉터 남는 건 싫어. 한우진이 억지로 웃으려고 했는데 목소리는 금방 떨렸습니다. 너 진짜 웃을 때 예쁜데 나중에 누가 너 수영장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떡해. 야, 누가 요즘 흉터 가지고 사람 평가해. 지은호가 툭 쳐줬습니다. 그리고 흉터 있으면 뭐 어때? 나중에 남자친구가 물어보면 자랑할 건데. 이거 우리 집 천사 같은 오빠 살리느라 생긴 흉터야 이렇게. 오빠 아니야, 친구지. 한우진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쌍둥이라고 갑자기 오빠야 동생이야 하는 거 아직도 좀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 친구. 지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끼리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그때 조용히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셔츠에 카디건을 걸친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한마디 할 때마다 공기가 또렷해지는 느낌을 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 낮은 목소리가 병실 공기 사이를 천천히 파고들었고요. 지은호가 돌아보며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한우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익숙한 이름 하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혹시 오가 맨날 자랑하던 그 대학 선배. 응. 이지혁이라고 해. 이지혁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우진 씨, 직접 만나서 인사하는 건 처음이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무슨 얘긴데요? 한우진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바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나도 적합 검사 받았어.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 그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나한테도 숨겼으면서. 확실히 안 될 때까진 괜히 기대 주기 싫었거든. 이지혁이 어정쩡하게 웃었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하면 난 안 돼. 혈액형은 맞는데 다른 수치들이 기준에 모자라. 내가 수술 들어가면 나도 위험하고 우진 씨도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한우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지혁이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대신할게 이런 말 못한다. 할 수 있는 역할은 딴 것뿐이야. 딴 거?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수술 준비 과정이랑 서류 정리랑 병원 쪽이랑 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내가 좀 잘하잖아. 이지혁이 눈을 지은호 쪽으로 잠시 돌렸다가 다시 한우진을 봤습니다. 우진아, 내 상태 숫자로 다 외웠다, 나. 괜히 겁먹지 말고 지금 필요한 얘기들 하나씩 같이 정리하자. 한우진이 잠시 쉬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선배. 너도 선배라고 부를래?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나만 부르면 뭔가 불공평하네. 됐어. 난 그냥 이지혁 씨 할래. 한우진이 농담을 던졌고 셋 다 잠깐 웃었습니다. 긴장감이 아주 조금 풀리는 순간이었는데요. 잠깐의 웃음 뒤 다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에는 오래된 소파와 자판기, 그리고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보호자들 발걸음만 남아 있었는데요. 그 소파 한쪽에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가 힘없이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출입증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목줄은 몇 번이나 꼬였다 풀렸다를 반복한 티가 났고요. 엄마, 또 꼬였어. 지은호가 병실에서 나와 옆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똑바로 걸어놓으면 내간 수치도 똑바로 나올 것 같아서 자꾸 만지게 되네. 정순이가 애써 농담을 꺼냈지만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쉽게 갈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디? 제대로 들었어? 응.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봐도 내간이 제일 잘 맞는데. 수치도 예쁘게 나왔대. 공여자 교과서에 실어도 된다고 또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 참 예쁘게도 한다. 정순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예쁜 건 좋은데 엄마 속은 뒤집어지는데. 엄마 나. 지은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엄청 무서워. 배여는 수술이라며.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정순이가 바로 인정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엄마 나 이 생각도 들더라. 지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내가 수술 안 하고 그냥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치자. 근데 몇 달 있다가 아니면 몇 년 있다가 내가 사진첩 열었는데 우진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딱 거기서 끊겨 있으면 그때 내가 그때 왜 안 했지 이 생각하면서 사는 게 수술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 정순이는 딸의 말을 듣고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너 어렸을 땐 말이야. 그녀가 속삭이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남부터 챙겼어. 급식줄 설 때도 맨 뒤에 서고 체육복 없는 애들한테 자기 거 밀어주고. 엄마는 그게 참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됐거든. 쟤는 언제 자기 목 제대로 챙기려나 싶어서. 그래서 나 지금 챙기러 가는 거야.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내 몫이 뭔지 이제 좀 알겠거든. 나한테 남은 가족. 정순이는 말없이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할 거면 후회 없이 해. 대신 엄마한테 거짓말은 하지 말고. 무섭다고 무서운 척은 해. 응. 개 무서워. 지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이 껴안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단단한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익숙해지는 발걸음이었는데요. 박진석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나타난 박진석은 평소처럼 회장님 포스보다는 한 사람의 아버지 같은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고 턱선에는 하룻밤 새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는데요. 지은호 씨.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냥 앉아요.
박진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도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정순이는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커피 좀 사올게요. 따뜻한 걸로. 두 사람만 남자 복도 소파는 묘하게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박진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다더군요. 네. 지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하지 말래요. 혼자 끝내면 된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박진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녀석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기 아픈 건 대충 넘기면서 남이 자기 때문에 다칠까 보면 온갖 상상 다 하는 애예요. 그래서 더 화나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면 같이 고민해야지 왜 맨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진석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저는요 할 거예요. 그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겁나는데 그래도 할 거예요. 무서운데도 한다. 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무서운 것보다 나중에 그때 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천장으로 한번 올렸다가 다시 지은호에게로 내렸습니다. 지은호. 그가 이름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당신 인생, 앞으로도 길 텐데. 그 인생을 걸 만큼 우리 우진이가 소중합니까? 지은호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 안쪽에서 여러 장면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대학 도서관 3층 구석, 같이 과제하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서 있던 지은호에게 말을 걸던 한우진. 나중에서야 알게 된 보육원 앞에서 쓸쓸히 울던 쌍둥이 남매의 과거. 그리고 지금 산소 냄새 나는 병실. 지은호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중해요. 그냥 친구 말고 가족 같은 사람. 나한텐 그래요. 그럼 이 결정 혼자 짊어지지 마요.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하든 안 하든 당신 혼자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이 같이 짊어져야 하는 거지. 고성의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역할 못할 테니까 내가 대신 그 옆에 서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상황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부분이랑 숨기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겠죠.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랑 내가 따로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6회치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회사 계좌, 부동산, 옛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신 이름까지. 제 이름. 그 사람이 처음 당신한테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부터 꺼냈는지, 어디까지가 엄마인 척이고 어디부터가 거래였는지. 그 조각들을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박진석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얘기가 필요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카페에 처음 찾아왔던 고성이를 떠올렸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지나치게 친근한 미소, 딸 같은 친구를 처음 본다고 말하던 어색한 문장들. 입을 떼는 순간 몇 달 동안 눌러두었던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또 다른 수술처럼 깊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칼을 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의 집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재무제표와 내부 감사 보고서가 빼곡히 떠 있었고요. 숫자를 보는 눈은 피곤해도 또렷했습니다. 형, 오늘도 숫자랑 싸우는 중이야? 잔잔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집안이라 편한 옷차림에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싸운다기보단 어디서 돈이 새는지 찾는 중이지. 박성재가 화면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감사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렇지.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감사팀 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면 그 아래 사람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잖아.
엄마 얘기지. 영나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응.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요즘 엄마 이상한 거 느꼈잖아. 전화 되게 자주 하고 누군가 이름 부르다가 멈추고 혼자 서재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고. 영나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 오빠 이름도 요즘 엄청 많이 부르더라.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자주 부르진 않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지.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설조사팀 돌리고 계셔. 나도 거기 껴서 도와야 할 것 같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이집 기사 겸 박영나의 그림 조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체육학과 출신답게 든든한 체격이었지만 말투는 의외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운전기사이면서도 때로는 매니저 같고 또 어떤 때는 과외 선생 같은 사람인데요. 오늘은 콘티 보러 온 거 아니야?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와나, 표정이 왜 이렇게 굳었냐? 사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지환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나 씨 얘기가 나와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일? 영나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지환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한테 이름 부르면서 다가와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영나 양 인생에 방해되지 말고 멀리 나가서 새 일자리 구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요. 영상 속에는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협박 비슷한 말을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저 얼굴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그가 화면을 더 확대해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투랑 움직임이 누가 시켜서 일하는 티가 확 나네. 누가 시켰겠어. 영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니면 누가?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나 씨가 너무 놀랄까봐 바로 말하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빨리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온 거고요. 잘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엄마가 무슨 짓을 하든 다 기록으로 남겨야 돼. 사람 보내서 겁주는 것도 돈 움직이는 것도 다. 영나가 펜을 꽉 쥐었습니다. 나 솔직히 좀 무서워.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요즘은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더 이상 그래도 엄마니까 라는 말로 덮으면 안 되는 거고. 박성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피해 안 보게 사람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진실 따지는 순서야.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운전만 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알지.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이랑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은 너잖아. 세 사람은 그날 밤 꽤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그래도 버틸 준비를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병원. 다음 날 오전, 지은호는 담당 의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수술 일정은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좋다고 하셨죠? 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면 길게 미루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전 괜찮아요. 지은호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가게 쪽은 매니저한테 넘겨놨고요. 카페 인테리어 일도 진행 중인 건 거의 끝나서. 일이 문제는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본인 컨디션이 문제죠. 의사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것 같겠지만 수술 받고 나면 최소 몇 달은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피곤한 일, 무거운 일, 과한 일은 다 피해야 해요. 몇 달이면 괜찮아요. 지은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 평생 동안 술자리에서 간 타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죠. 보호자분 동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등록된 보호자가 한 분 더 계시다는 거예요. 고성의 이사장님.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지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네. 지은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말하면 수술을 막을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한 조건 붙이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보호자에게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와 공여자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거리를 두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때 이지혁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같이 왔습니다. 그가 상의를 꺼냈습니다. 지금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환자와 공여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수술 전까지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게 의료적으로도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전히 숨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요. 수술 일정 잡고 수술 전 설명까지는 이 안에서만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술 당일에 알게 되더라도 그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겠죠.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뒤일 테니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수술 자체를 강제로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지은호가 결심을 굳힌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술 일정 잡고 그때까지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게요. 나중에 뭐라 하면 제가 다 감당할게요. 지은호야, 내가 다 감당할게라는 말 너무 쉽게 쓰지 말아라. 이지혁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긴 한데. 며칠 뒤 박진석의 서재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몇 묶음이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였는데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의 이사장님 명의 재산과 별도 계좌 흐름을 조사해봤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진석이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외 계좌, 페이퍼 컴퍼니, 알 수 없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 빽빽하게 정리돼 있었는데요. 이게 이사장 개인 자금이 아니고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과 연결된 정황이 많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의 기록만 봐도 조금씩 흘러나간 금액이 꽤 쌓여 있더군요. 얼마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대략 200억 안팎입니다. 서재 안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박성재도 눈을 치켜떴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생활비 수준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빼낸 거예요. 계획적으로. 전처는 말이야. 박진석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배신하긴 했는데 최소한 내 돈을 몰래 훔치진 않았어. 성재는 아버지 목소리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진석이 새로 나온 서류철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일단 저 사람 지갑부터 막아야지.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팀 불러. 회사명의 계좌와 연계된 건 전부 동결 신청해. 개인 계좌도 공동 명의로 된 것도 전부. 그럼 이사장님 카드도 다 막힐 텐데요. 그래야 비로소 멈췄다는 느낌이 올 거야.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6해 동안 묻어둔 질문들. 이제 하나씩 꺼내볼 차례니까. 계좌 동결이 실행된 하루 뒤 고성희는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카드 승인 거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 승인이 안 되는데요. 점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고성희는 태연하게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카드를 여러 번 긁어봐도 다른 카드를 꺼내봐도 결과는 같았고요. 결국 백화점 밖으로 나와 차 안에서 곧장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내 카드가 전부 안 되는데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성희요. 박진석 회장 배우자. 상담원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조심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고객님 명의 계좌가 전부 동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동결 요청은 공동 명의인 박진석 고객님께서 하신 것으로 나오고요. 통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성희는 이가 부딪힐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석,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그녀는 곧장 집 서재로 들이닥쳤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진석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 카드가 안 써져. 계좌도 묶였대. 은행에서 그러는데 당신이 동결 요청했다더라. 맞아, 내가 요청했지. 박진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질문,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가 서류철을 하나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희 씨, 26해 동안 나한테 숨긴 게 얼마나 되지? 당신 설마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보고 말고 할 게 없더라고. 박진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 흐름, 페이퍼 컴퍼니, 당신 명이지만 정체불명의 부동산 거래들. 이게 다 가난해서 돈에 예민한 여자의 합법적인 투자라고 보기엔 숫자가 너무 크지 않나? 그건, 거기에 이건 덤이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우진이란 이름이 나오는 옛 기록들. 그 아이를 나한테 숨긴 이유, 그리고 그 아이와 관련해서 당신이 무슨 거래를 하려 했는지. 고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들은 거야? 당신 딸한테. 박진석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영나가 울면서 말하더라. 엄마가 예전 엄마가 아니라 사람을 장기처럼 움직이는 사람 같다고. 영나가 버린 딸을 다시 찾아가서 100억짜리 건물을 미끼로 감부터 달라고 하는 엄마. 박진석이 천천히 단어를 골랐습니다. 나는 그걸 엄마라고 부를 자신이 없어.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당황, 두려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는데 그중 어느 감정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야? 아직 그 얘기까지는 안 갔어.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묻고 있을 뿐이야. 당신이 숨긴 게 여기까지인데 이게 끝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나 우진이 살리려고 한 것뿐이야. 고성희가 겨우 말했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야. 내 인생 전부였어. 그 애 살라고,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그래.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 살리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아버지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남 인생을 거래한 건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잘못이야. 내가 버린 딸이야. 고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버렸으면 데려올 권리도 있지 않아? 버린 순간 권리는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책임만 남는 거야. 그 책임을 왜 또 돈으로 덮으려고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두 사람 사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마침내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진이랑 지은호 문제에 당신은 끼어들 수 없어. 내가 막을 거야. 이건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어른으로서 내리는 결정이야.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녀 등이 서재 문 밖으로 사라질 때 박진석은 마치 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창문 밖으로는 도시 불빛이 작게 반짝이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전 평범한 환자복 차림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야. 낮은 목소리. 이지혁이었습니다. 선배, 퇴근했어요? 그가 웃으면서 안경을 벗어 셔츠 호주머니에 꽂았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다 밀어놨다. 너 수술 들어가는 거랑 우진이 상태 확인하고 가도 회사 안 잘릴 거야. 일정 짜는 사람이 나니까. 역시 능력자. 지은호가 씩 웃었습니다. 근데 선배 표정은 되게 잘릴 사람 같아요. 그래 보여. 네. 둘 다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 끝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웃음은 웃음이었습니다. 지은호. 잠시 침묵 끝에 이지혁이 진지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고백했었잖아. 갑자기 나온 말에
지은호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나 그 얘기를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냐. 이지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선배가 결혼 생각도 없고 연애 같은 거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 지은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깔끔하게 접었는데 나 생각보다 미련 없는 여자야. 근데 나한테는 잘 안 접히더라.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 옆에 있으면 너만 손해볼 거라고.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일 욕심 많고 비혼주의라고 스스로 선언까지 해놓은 사람이라 괜히 시작했다가 너만 다칠까봐. 그래서 좋다는 말 듣고도 뒤로 물러났는데. 선배답네.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인생이란 게 어차피 다치는 거 기본 옵션이더라. 이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누구 옆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다치는 건 피할 수 없는데 그래도 누구랑 다칠지는 선택할 수 있더라고. 지은호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선택 끝났어요? 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너 좋아해. 많이. 그 말은 수술 전날 밤이라는 최악의 타이밍에 이상하게도 최선의 고백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선배, 그거 반칙이야. 지은호가 금방 눈이 빨개지면서 웃었습니다. 내일 배 열리는 사람한테 왜 지금 심장을 열어? 수술 끝나고 나서 다시 하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이건 미리 예고편 정도고 본편은 내가 깨어난 다음에 천천히. 그때까지 안 도망갈 거야? 도망 안 간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깨어나서 욕할 힘 생길 때까지 난 여기 있을 거야. 회의도 다 밀어놨다니까. 지은호는 웃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근데 진짜로 나 괜찮을까? 당연하지. 이지혁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몇 년을 봤는데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근거는 넌 나보다 운 좋은 사람이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주변에 널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늘이 너무 잔인하면 그건 진짜 반칙이지. 지은호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일단 살아나서 선배 말 헛말로 만들게. 그래라.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은 틀리라고 있는 거니까. 수술 당일 아침. 기다리던 그날이 오자 오히려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가족들 특유의 공기가 흘렀고 누군가는 종이를 손에 쥐고 누군가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휠체어에 앉아 수술실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머리는 반쯤 묶여 있었고 수술복 안에 환자복을 하나 더 껴입어 추위를 버텨보려 했습니다. 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우진이 수술용 스트레처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우진아. 지은호가 휠체어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한우진이 첫마디부터 그 소리를 꺼냈습니다. 너 아직 서명 철회할 수 있잖아. 미쳤냐? 지은호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또 돌아가. 나 이런 거 중간에 포기 못하는 성격인 거 알잖아.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나 100번은 생각했어. 지은호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똑같았고 둘 근처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가 곧 눈치를 보며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친구끼리 하는 싸움인지 마지막 인사인지 아무도 쉽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지은호야. 한우진이 부르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고마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맙다. 고맙다고 말할 거면 나중에 오래오래 살아서 갚아.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매달 용돈처럼 조금씩. 야, 누구 마음대로 용돈을 받아. 너 마음대로 혼자 죽는다며. 나도 마음대로 좀 하자. 둘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눈은 자꾸만 촉촉해졌습니다. 정순이가 다가와 지은호 어깨를 감싸 안았고
박진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수술실 문 옆 벤치 쪽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박성재와 박영나, 이지환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복도 모퉁이 뒤에 몸을 숨긴 채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일정과 동선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해둔 사람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연락도 못 받은 상태였지만 이런 종류의 정보는 따로 더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놓인 두 사람의 몸을 보면서 고성이는 이상한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애가 내가 버린 딸이구나. 단순한 문장인데도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보육원 앞에 서서 울던 아이의 얼굴이 슬쩍 떠올랐다가 곧바로 지금 내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변수라는 계산이 덮어버렸습니다. 저 애가 내간을 줬으면 얼마나 완벽했을까. 머리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저 애가 내 목을 쥘 수도 있겠네. 다른 한구석에서는 재산과 권력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우진과 지은호가 차례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리는 순간 복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각자 다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기도했고 누군가는 계산을 했고 누군가는 울음을 참았고 누군가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집안판은 예전과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직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수술실 불이 켜져 있고 복도에 모인 사람들 각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 분명했는데요.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준비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법무팀과 함께 고성희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소송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사설 탐정들은 옛날 보육원 기록과 고성희의 첫 남편 사건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고 박성재와 영나, 이지환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진실을 하나씩 벗겨낼 각오를 다지고 있었고 이상철과 김다정, 조옥래와 김장수는 자기 자식들과 손주들이 얽힌 이 기묘한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는 친구이자 쌍둥이 남매인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눠갖기 위해 칼 위에 몸을 맡기고 있었고요. 수술이 끝난 뒤 한우진이 먼저 눈을 뜰지 지은호가 먼저 눈을 뜰지 아니면 둘 다 한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가 먼저 눈을 뜨든 그 순간부터 화려한 날들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숨겨온 비밀, 박진석이 준비한 반격, 박성재와 이지혁 두 남자의 마음, 영나와 이지환의 선택, 그리고 우진과 지은호, 이 친구이자 남매의 관계까지. 이제 막 수술실 문이 닫혔을 뿐인데 그 문 너머에서 시작된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파도로 돌아오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술실 불이 꺼지고 누군가의 눈이 다시 떠지는 순간부터 다음 회에서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